안녕하세요. 2021년이 밝아왔습니다. 기업하고 계시는 많은 사업주 여러분, 올해에도 많은 근로기준법들 그리고 관계 법령들이 변경됐습니다.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노무사 이성옥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요, 많은 규정들이 바뀌고 또 제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꺼번에 많은 걸 이해할 수 없는데 어려우면 어떡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풀어주는 이성옥 노무사와 함께 저를 따라오시면 올해에는 이런 법들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올해 바뀐 노동법들을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올해 최저임금인데요. 발표는 물론 작년에 했어요. 그렇지만 12월 31일까지는 8,590원에 작년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올해부터는 8,720원이라는 인상된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습기간에는 90%를 줘도 된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그 규정에 해당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최저임금이 8,720원이라서 한 달에 182만 2,48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임금의 70%나 90%를 준다?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을 넘는 사람들 300만 원을 임금으로 받고 있는데 수습기간에는 90%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능하지만 180여만 원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패밀리마트나 이런 편의점 같은 곳에서 고등학교 알바생들의 경우에 이 법을 이유로 해서 90%를 적용해 주는 곳이 간간히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노동법 변화는 노동법에서 52시간제 시행입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이거를 시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렵다 그러는 바람에 올해는 무조건 적용해라. 그래서 법이 바뀌긴 했는데 사실은 적용하는 많은 사업장들이 저희하고 계속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장들이냐. 12시간 막교대로 근무하던 사업장들이 갑자기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연장을 52시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일주일로 따졌을 때 12시간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하루로 따졌을 때는 2시간 정도밖에 연장이 안 돼요. 근데 12시간을 막교대 하던 사람들이 10시간으로 갑자기 줄어버리고 기계가 서버려야 하니까 이 사람들의 임금도 문제가 되고 또 12시간 근무하던 것을 8시간으로 바꾸다 보니까 임금이 30%에서 40%가 줄어버리니까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도 완전히 줄어버린다. 우리 회사 못 다닌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 법은 바뀌었습니다. 주 52시간, 40시간은 기준 근로죠. 나머지 12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시간 가능하지만 주일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5일 동안 40시간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주일이 8시간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40시간 근로한 사람은 얼마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요 2시간씩 매일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래서 52시간으로 늘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2시간에 대해서는 1.5 가산임금이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2시간 근무한 사람은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외 규정이 생겼어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근로자도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생산 라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임금을 줘도 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연장 근로를 별도로 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외 규정을 뒀어요. 예외 규정을 둬서 내년도 말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한 아까 52시간이라고 그랬죠. 여기다 플러스 8시간까지는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60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몇인 미만 사업장이다? 30인 미만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30인이 넘어가는 사업장은 무조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30인이 저희는 안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실시하면 되나요? 라고 사업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고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사용자와 사업주님하고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직종에 대해서 할 거고 연장하는 거는 기간은 언제까지 할 거고 우리가 8시간 연장하는 것도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서면 합의입니다. 모든 합의는 구두는 없어요. 구두 합의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시고 근로자는 어느 부서는 그 부서는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수출 물량이 많아서 연장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 대한 지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졌을 때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신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30인 미만은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만 8시간까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을 올해는 무겁게 하는 법들이 많이 생겼지만 공휴일에 대한 이제 근로기준법은 공휴일은 딱 5월 1일에 하나였어요. 5월 1일과 주휴일만 쉴 수 있었다. 주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8시간 분을 추가한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는 공휴일에 관한 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장은 30인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을 보면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법정 공휴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됐지 근로기준법상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업장이 내년부터는 5인 이하까지 다 5인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지만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를 대부분의 사업장들의 취업규칙을 보면요. 연차로 대체한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된다? 유급이다. 유급으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급으로 바뀌면서 연차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간 글씨라도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00원짜리 근로자면 이거는 휴일 근로잖아요. 법정 휴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을 안 해도 100%를 줘야 됩니다. 일을 안 해도. 유급휴일이니까. 유급휴일이라는 거예요. 바뀐 게. 유급휴일로 바뀌었는데 그날 일 안 해도 100%를 받아야 되고 8만 원을 10,000원짜리 근로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근로자가 8시간 근무하면 8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공휴일이에요. 유급휴일이에요. 그럼 근무 안 해도 100% 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휴일 근로에 대한 150%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유급휴일 날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50%가 적용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50%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게 생산이 단가가 안 맞는데 어떻게 생산을 하죠? 라고 난해하는 사업주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만 바쁘고 나중에 대체 휴일을 줄 수 있습니다. 바쁜 시간만 지나면 요 기간에만 바빠서 물량이 많거나 오다가 이때만 많아서 진행한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근로자들과 합의에 의해서 대체 근로가 대체 휴무일로 사용할 수 있다. 요날 근무한 것에 대해서 250%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체 휴무일을 지정해서 쉬게 하되 그날을 휴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 역시 뭐다? 근로자들과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휴일이 법제화되면서 많은 사업장들이 그러면 휴가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변경하셔야 됩니다. 변경하셔서 반드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전 법이 적용되냐? 그건 아니죠. 이미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변경 신청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요, 때에 따라서는 물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일을 하지만 또 일이 없을 때는 한꺼번에 쉬어야 됩니다. 일주일 중에 3일은 만땅으로 일을 하고 연장 야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이틀은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우린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원래 전에 기존의 법에는 3개월 단위였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좀 연장해 주자. 사업주가 이거를 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량에 따라서는 6개월까지도 연장해 주자라고 그래서 숨통을 좀 쉬게 하자 해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한다는 것은 몰아서 일하고 주 40시간을 하는 범위 내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 대신 잠 안 재우고 밤새도록 24시간 일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12시간이나 14시간을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그 다음 근로시간은 11시간을 확보해라. 쉬는 시간을. 그러고 나서 다시 근무를 하게 하라. 기본적으로 인간이 보장받아야 될 취침 시간이나 생리적인 시간을 확보해 주라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거 인정해 준다. 대신 쉬는 시간을 이 근로와 근로의 텀을 11시간은 보장해라. 쉬는 시간으로 보장해라. 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근로 형태 중에서도 또 다른 형태가 연구개발직이 있어요. 그러면 연구개발직은 실제 출근도 안 하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합니까? 라고 하면 그 연구직에 대해서도 이번에 확대가 됐어요. 법 규정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1개월이었는데 3개월까지 연장 근로나 휴식 시간을 확보한다면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합의를 보면 가능하다. 자기는 밤새도록 일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그러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확보해 줬다고 한다면 그거는 1개월 단위로 정산할 게 아니라 연구직이 1개월 만에 연구 성과가 나오나요? 우리가 코로나 백신 1개월 만에 나오나요? 못 나옵니다. 이런 연구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몰아서 쓰더라도 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기 위해서 법을 보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인가가 된 그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노동부 장관이 허가해서 사태가 급박해서 마스크를 한꺼번에 만들어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휴식 시간이나 적절한 휴가를 건강상의 휴가를 보장하라라는 이러한 것들이 시행규칙으로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연장 근무를 4주 이상은 초과할 수 없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연장 근로가 일주에 8시간 이내에 운영하도록 하고 휴식 시간은 11시간을 보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특별히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이번에 부수적으로 개정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코로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것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무급이지만 열흘간 가족 돌봄 휴가를 줘라. 그런데 우리는 편부모 가정이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15일까지도 연장해서 줄 수 있다. 유급이다, 무급이다. 무급으로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휴가를 달라 그러는데 사업주가 오히려 막 화내면서 야 그런 휴가가 어딨어?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니? 라고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해 두셨다가 정말 상황이 어려우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법상 보장을 받은 걸 근로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줄 수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에 대한 그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도 이런 코로나로 인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라고. 이전에 이제 그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요. 일일에 6시간, 일주일에서 15시간에 35시간까지 단축 근로가 가능했어요. 임신한 여성이거나 이제 아이들 만 8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임신 후 12주에서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1년 이내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비례해서 임금도 삭감이 가능했어요. 단축 근로가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지금 똑같이 가족 돌봄의 경우에도 단축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회사가 인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줘라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렇지만 여력을 남겨준 겁니다. 이런 법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무급으로라도 사용하세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드시 줘야 된다?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못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배려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돌봄에 대한 것도 몇 인 이상 사업장이냐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무조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가 1년에 2회 분할이 가능했어요. 1년 동안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데 2회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를 최대한 3회까지 늘렸습니다.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런 코로나라는 사태가 우리가 올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유아원이나 어린이 시설에 보낼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작년 12월 8일자로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 또한 올해부터는 무조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노동조합법에 대한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번에 국회에서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조합법이 바뀌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근무를 하지 않아도 회사에 재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 회사원이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일반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고 또 기존에 그 근로시간이 면제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근로시간 면제자라 그래서 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해서 그 임금 지급이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법에서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지원 제도를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보완이 됐지만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인들까지 다 노동조합을 가입해서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방법이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자면 노동조합의 힘이 그렇게 커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노동조합에 대한 개정된 법들이 사회적인 힘의 논리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해고된 근로자들도 조합원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노동조합에 대한 법이 단체 교섭은 지금 모 대학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6개를 다 교섭을 해야 되는지 한꺼번에 교섭을 해야 되는지 1년 내내 교섭만 하다 끝날 건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노동조합마다 근로조건이 너무 다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통합해서 할 수 있다라고 법을 개정했고요. 또 단체 협약이 원래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임금 협약은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자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쟁을 자주 하지 말자. 3년으로 연장하자라고 바뀐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에서 파업이 이뤄지면 직장 정거를 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문 앞을 다 가로막고 띠들르고 누워 있어라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 조항이 됐어요. 새로운 법에서는 뭐냐면 사업주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물을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쟁의행위를 하되 회사는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해줘라. 물건이 들고 나는 거를 막는다거나 이런 방해 행위나 점거하는 행위를 정당하게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시설 점거를 금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교섭에 있어서 임금 교섭은 매년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들은 단일화하거나 같이 유리한 조건에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을 단일화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노동 고용자들에 대한 노무 제공자가 있어요. 특수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해달라. 뭐가 있죠? 택배기사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산재법도 적용해주고 그다음에 고용보험도 가입시켜주고 가입시켜서 이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하자라는 것이 이번 법의 바뀐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그럼 혜택은 뭘 해줄 거냐? 그러면 우리는 임금을 뭐로 결정할 거죠? 특수고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임금을 지금 사업주도 임의 적용입니다. 산재법이 사업주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만 적용되는데 사업주도 임의로 가입이 가능해요. 임의로 가입이 가능한데 내가 임금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임금 고시표를 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자기가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왜? 어느 달은 뭐 명절이 끼는 경우에는 사업량이 많아서 일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평달의 경우에는 그렇게 임금이 많지 않은데 내가 세금을 많이 징수당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자진신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제나 또 파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일이 종료되기 전에 출산을 한다거나 출산 산전 후 휴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어떡하죠? 용역기간이 1월 말로 끝나는데 저는 1월 중순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적용합니까? 현행법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고용보험을 확대해서 E9이나 H2 비자를 가지고 E9은 비전문 취업 근로자이고요. H2는 방문 취업 비자인데 이런 비자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고용 안전이나 직업 능력 개발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니네도 비용을 내라 해서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산재법은 아까 얘기했던 특수고용자들 어떻게 할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산재법 적용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아까 고용보험도 적용했던 것처럼 산재법에서도 같은 이유로 신설해서 적용을 해주고 산재로 인해서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모두 산재법을 적용해 주겠다. 그런데 그럼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올해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이에요. 올해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이고 내년부터는 올 연말까지가 자진신고 기간이고 내년부터는 당연히 적용되고 그러면 급여는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걸 적용하는데 부담이 덜 되시고 우리한테 세금 더 걷어갈 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법이 사회적으로 지금 입법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빨리 이걸 적용하는데 이해가 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런 회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그냥 서류로만 만들어 놓고 실제 적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산업안전보건 계획에 대한 수립을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해라. 대기업을 먼저 시작하겠다. 그래서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이 법을 적용해라 라고 법이 개정이 됐고요. 또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사업장마다 그 규정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작년 겨울이었는데요. 서울의 대치동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거는 겨울에 지금 현재같이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 아파트 타일 공사를 하는데 이게 얼어서 아침에 공사를 못하니까 그 얼은 걸 녹이는 용해제가 있었는데 그게 색깔이 커피랑 색깔이 똑같아요. 근데 큰 통을 가지고 직접 들고 들어와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에서 타일 붙이는 근로자가 그거를 커피컵에다 달아놓고 요만큼씩 조금씩 따라서 쏜다는 거를 새로 처음 출근한 근로자가 딱 보니까 앉아서 자기는 일하다 보니까 아니 웬 커피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고 유족 처리까지 다 끝냈던 사건인데요. 이렇게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나 규제가 없다 보니까 큰 통으로 들고 오고 파란 통으로 들고 오는 거에는 해골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거를 사용할 때는 그 통을 들고 들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개정하자 해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 그다음에 혼합물질이나 수입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반드시 물질의 안전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제공해라 라는 것을 법에서 보강했고 이런 물질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게시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시켜라 라는 것들도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우리가 승용공이 있는가 하면 기능공들 중에서 아주 초보인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처음 태어나서 출근한 사람인지 30년을 근무한 사람인지 아무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기능 등급별 등급제를 적용해서 국토교통부가 이런 것들을 노동부와 협의해서 만들자. 그래서 기능인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하면 누구나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 등급을 가진 사람들은 임금을 얼마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는요. 처음 출근한 첫날 사망하는 근로자가 그렇게 많아요. 이 사람에 대한 임금 책정도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뭘 가지고 기준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기준 등급제가 생기면 누구나 용이하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건설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해서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할 수 있게 법제화시키자.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일요일 날 공공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건설기술진흥법에 일요일 작업을 제한하자. 일요일 날까지 근무를 하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 일당 때문에 일당이 세니까 일부러 나와서 근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까지 강의한 내용들이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듣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음에 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할 사항이나 올해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언제든지 제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알기 쉽게 노동법을 설명하는 노무사 이성옥 노무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질문해 주시고 제가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듣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